안녕하세요. 평택에 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바로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대학교 졸업 후 바로 남편을 만났고, 이른 나이지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이제 막 앞날이 창창한 제가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극도로 반대가 심하셨고, 전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절 안 볼 생각까지 하시며 마음대로 하라고 화를 내셨고, 그때 당시 철도 없고 어린 나이 사랑이 뭔지 부모님 집에서 나와 제 멋대로 남편과 살림을 합쳤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전 어리석게도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또한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별 볼 일 없는 며느리를 좋아할 리가 없었고, 그저 저를 본인 아들 신세 망친 며느리라고만 생각하셨어요. 전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벌을 받은 셈이죠. 네가 우리 아들 꼬셔서 집에 들어앉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앞날이 창창한데 아들을 꼬여내서 시집을 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희성 씨랑 저랑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건데 너무하세요 정말. 자기야, 그냥 이럴 땐 죄송하다고 해. 뭘 그렇게 말대꾸를 해. 가뜩이나 엄마 화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마.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너네 부모가 널 그렇게 가르치던? 하여간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집에 들어앉았으니 볼 게 뭐가 있어? 너라네 정말 진절머리 난다. 뱃속의 핑계로 우리 아들 신세 망쳤으니 넌 두고두고 우리 집에 희생해. 엄마, 그만해. 뭐 저런 애가 맑게 알아듣겠어? 안 봐도 비디오지. 남자 잘 만나서 신세 피려고 하는 애들 알잖아. 요즘 세상에 여자가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지. 어디 남자 하나 믿고 집에 들어앉아? 진짜 웃기는 기집애 아니야? 내가 속상해서. 우리 아들 취직하면 저런 애보다 헐 나은 애들이 줄을 설 텐데 왜 하필 저런 애가 들어앉은 거야? 희성 씨나 저나 뭐가 다르나요? 어머님 눈엔 희성 씨만 귀한 아들 같지만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한텐 귀한 딸이에요. 말이라도 못하면. 하여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낮엔 거실에 얼씬 놓마. 내가 너만 보면 혈압이 올라 쓰러지기 직전이야. 혼전 임신으로 살림을 합쳐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절 대놓고 무시했어요. 가진 게 몸뚱이라 몸뚱이 하나 믿고 본인 아들 신세를 망쳤다며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때 제 나이 23살, 참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았는지 정말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남편을 사랑했고 뱃속에 내가 책임져야 하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모든 걸 감내하려고 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따금씩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횡포를 견디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늘 제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언행을 스스럼 없이 하셨거든요. 21세기였지만 전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여자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었답니다. 어디 저런 애를 들어앉혀? 내가 너 그러라고 대학 보내고 공부시켰는 줄 알아? 네가 취직만 잘하면 저런 애 말고 아주 좋은 여자들이 줄을 쓸 건데 네가 뭐가 모자라서 네 인생을 망치려고 하니? 내가 너 볼 때마다 속상해서 말이 다 안 나온다. 지금이라도 당장 제대 보내고 새 출발해. 애는 네 알 바 아니잖니. 원하면 양육비라도 준다고 하고 끝내 버려. 앞니 크게 내다봐. 조건이라면 저도 그렇게 좋은 조건 아니잖아요. 호르몬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엄마 눈에만 귀하고 잘난 아들이지. 남들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민주도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요. 귀한 자식인데 저렇게 부모랑 절연하고 이 집에 들어와 앉아있냐? 네가 어디가 어때서 남들 눈엔 성에 안 찬다는 거야? 덜 떨어진 놈. 여자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되겠어? 그래, 포기다 포기. 네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뭘 어쩌겠니? 아휴, 못 살아. 시어머니는 항상 들으라는 식으로 절 무시했고 남편 하나 사랑한 죄로 모든 걸 감내해야 했던 시간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과 시누이가 웬일로 저에게 살갑게 굴며 말을 걸더라고요. 원래가 항상 쌀쌀맞은 분들이라 저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준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하면서 좋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 다정에는 이유가 있는 다정함이었답니다. 올케, 내일 시간 좀 있어? 나 공부하는 거 알지? 다름이 아니라 내일 우리 도우미 아줌마가 갑자기 팔이 부러져서 못 나온다는 거야. 올케가 우리 아들이랑 남편 밥 좀 차려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차피 올케도 집에만 있잖아. 그래, 너 집에만 있기 심심하기도 할 텐데 가서 좀 도와줘라. 네 시누이 공부하는데 이런저런 신경 쓰면 되겠니? 아, 내일이요? 네, 뭐 시간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손이 빠르지 못해서 살림이 서툰데 괜찮으시겠어요? 배도 무겁긴 한데. 안 괜찮을 게 뭐야? 살림이야 하면서 느는 거지. 그럼 되는 줄 알게. 내일 우리 아들 학교 끝나고 픽업하고 집에 같이 오면 돼. 아, 그리고 재민이 예민하니까 비 좀 맞춰주고. 내 남편도 퇴근하고 오면 갓 지은 밥 먹어야 하니까 밥상도 부탁할게. 그럼 우리 딸은 다른 거 생각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세요. 우리 딸은 법조인이 될 인물이잖아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 결혼을 한 시누이는 로스쿨생이었고 이제 막 학기를 남겨둔 학생이었죠. 공부하는 시누이 때문에 시어머니는 늘 그 집의 뒷바라지를 도왔고 그 뒷바라지가 오롯이 저의 몫이 되었어요. 사실 저 역시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착한 남편을 생각해서 이 집 식구들과 잘 어울려보고 싶은 마음이었죠. 제가 식구들과 잘 지내야 태어날 우리 아기도 그리고 남편도 다 순탄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누이의 집안일을 한두 번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음식 솜씨는 서툴렀지만 조카가 제가 만든 간식과 음식을 참 좋아해 주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시누이는 저에게 종종 아이를 맡겼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처음엔 부탁을 그 뒤로 명령을 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행포였거든요. 외숙모가 만든 음식 진짜 맛있어. 그리고 외숙모가 학교에 오니까 완전 다들 젊은 누나 맞다고 되게 부러워했다? 그래? 외숙모가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해줬어?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참 의외네. 그래 그럼 외숙모 자주 오라고 하자. 어차피 할 일도 없는 외숙모인데 우리 재민이 밥도 차려주고 학원도 픽업해주면 재민이도 좋겠지? 그러라고 해야겠다. 조카가 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종종 부탁을 받았고 임신 중기까진 괜찮았지만 임신 막달이 되니 남의 집 일을 도와주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힘든 티를 낼 때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에게 핀잔을 주며 항상 화를 내었고 착하던 남편도 역시나 남의 편이었는지 처음엔 저를 안쓰러워하더니 점점 시누이와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제가 시누이 집안일을 도와주기를 바랬어요.
어디 하나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참 서러운 날들이었어요. 재민이가 네가 만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너 그냥 좀 가서 도와줘라. 가족 좋다는 게 뭐니? 네 시누이 시험도 봐야 하고 여간 바쁜 게 아니잖아. 그게 보통 시험이니? 자그마치 우리 집안에서 변호사가 나오는 시험인데 난 허리가 아파서 가보고 싶어도 못 가보니까 네가 가서 좀 집안일도 도와주고 재민이도 봐주고 그래. 너도 맡은 바 역할은 해야지. 그래, 당신이 도와줘. 어차피 당신도 집에만 있기 적적해 했잖아. 이 김에 누나랑도 좀 친해지고 그러면 좀 좋아? 그래,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올케가 이런 일이라도 해야 우리 집에 걸맞은 며느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 내가 변호사 되면 입싹 씻을 일도 없고 내가 올케 고생하는 거 누구보다도 다 알고 마음 써줄 거니까 부탁 좀 할게. 그럼 해주는 걸로 알게. 그래도 제가 매일 도와드리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몸도 무거워지고 사실 중기 때까진 괜찮았는데 말기 되니까 힘들어서요. 누구네 안 낳아봤는 줄 알아? 진짜 엄살 떤다. 솔직히 올케 우리 집에서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아니야? 우리 아니었음 집에서도 쫓겨나서 미혼모 시설에 갈 뻔한 거잖아. 그런데 이 정도도 못해줘? 진짜 야박하다. 이래서 올케한테 정이 안 간다니까? 잔말 말고 재민이 봐줘. 이런 거라도 해야 이 집에 붙어있지.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런 꽁밥 먹으려 있어? 무조건 봐줘야 돼. 몸이 무거워져 매번은 힘들 것 같다고 거절하자 역시나 시누이는 저에게 막말을 하였고 그런 모습을 본 시어머니 또한 혀를 차시며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전 제 잘못이 아님에도 제가 또 뭘 잘못한 것 같은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죠. 그리고 집에 와 남편이 저를 설득하여 결국엔 시누이 집안일을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남편이 사정사정하며 부탁을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 기회에 누나랑 친해지는 기회잖아. 가뜩이나 엄마도 너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누나라도 네 편 만들어야지. 우리 아기 태어나면 너처럼 찬밥 신세 만들래? 그래도 이 집 장손이 될 건데 네가 미리 길을 좀 다져놓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래도 나 몸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매번 재민이를 봐줘. 내 몸 돌보기도 그런데 형님이랑 어머님보다 당신이 더 밉네. 난 당연히 네 편이지. 그런데 이번에 그냥 누나랑 엄마가 부탁하는 거니까 들어달라는 거야. 언제 부탁하시겠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던데? 일단 알겠어. 근데 몸이 무거워져서 나도 너무 힘드니까 당신까지 그렇게 동조하진 말아줘. 정 그리하여 시누이의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말이 좋아 도와주는 거지 시누이 집의 가정부나 다름없었어요. 형님은 하다하다 밤중에도 전화가 와 아이를 봐달라며 부탁을 하였고 부탁을 거절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올케, 난데 나 지금 스터디하러 가야 하니까 재민이 혼자 있거든? 집에 가서 애 좀 봐줘. 애 혼자 있어서 내가 신경 쓰여서 그래. 아, 형님, 저 몸이 안 좋아서 죄송한데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혹시 고모부는 늦으시나요? 아님 희성 씨 보낼게요. 뭐야? 아니, 그 정도도 못 해줘? 남들 다 하는 임신 혼자 하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유난이야? 나이도 어린 게? 그 나이 땐 다 얼마나 팔팔한 줄 알아? 그리고 희성인 취직 준비하랴 바쁜 와중인데 어떻게 애를 봐달라고 해? 네가 좀 봐주란 말이야. 애 하나 봐주는 걸로
더럽게 생색내는 거야, 뭐야? 이래서 내가 널 안 좋아한다니까? 무식하게 혼자 임신이나 하고 와서? 형님, 말 다 하셨어요? 아, 기가 막혀. 지금껏 애봐주고 살림해주고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지금 모욕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 혼전 임신해서 이 집안에 들어앉았죠? 그래서 형님이 해준 게 뭔데요? 뭘 그렇게 해주셨길래 저한테 이런 말 하시는 거냐고요? 돌았네. 이게 말을 아주 막 해? 너 엄마한테 다 말해서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나한테 이러고도 우리 집에 붙어 있을 줄 알아? 붙어 있으라고 해도 안 붙어 있을 거네요. 무식하기도 어쩜 이리 무식해? 이런 사람이 무슨 법조인이 된다고? 끊어요. 전화를 참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임신 기간 내내 스트레스를 하도 받은 탓에 결국 8개월 만에 조산을 하였어요. 아기는 너무 작아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이를 낳고 보니 친정 부모님이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날 힘들게 낳으시고 예쁘게 길러주셨는데 내가 정말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았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출산 소식을 들으시곤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와 주셨고 못난 딸 이렇게 용서를 해주셨어요.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님이 마주하게 되었고 시어머님은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저에게 하던 것처럼 막말을 해서 친정 부모님은 노발대발 하셨어요. 이렇게 나가서 애 낳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 네 몸을 얼마나 못 챙겼으면 조산을 해. 너 괜찮은 거야? 나쁜 것. 연락도 한 통 안 하고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동안 마음을 졸였는데. 많이 아팠지, 내 딸? 엄마, 미안해. 엄마 마음에 상처 남겨서. 그래도 이렇게 와주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못난 딸인데 그래도 딸이라고 먼저 손 내밀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아이 낳고 보니까 얼마나 엄마 아빠가 희생했는지 알 것 같아. 고마워요. 얼씨구, 그 애미의 그 딸이라더만 아주 똑 닮았네. 너 그렇게 신우이한테 버릇없이 나가더니 결국 조산하고 꼴 좋다. 네가 마음볼을 그렇게 쓰니까 조산한 거야. 아, 딸님이 참 잘 가르쳤어요. 어디 신우이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기막혀서 원. 말 다 했어요? 지금 어디서 큰 소리예요? 가뜩이나 힘들게 애 낳아서 마음도 힘든 애 앞에서 그동안 내 딸한테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눈에 화나네요. 너 이런 취급 받고 있었던 거야? 정서방은 뭐하니? 이런데도 가만히나 있고. 이래서 내가 우리 딸 맡길 수나 있겠어? 이보세요. 본인도 딸이 있으면 먼저 몸 걱정부터 해야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무식할 수가 있어? 뭐야? 무식? 이 옆편 내가 말 다 했나? 보잘것없는 애 며느리로 받아줬음 고마워해야지 감히 어디라고 큰소리야? 돈도 한 푼 없게 생겨가지고 그 애미나 그 딸이나 딱 봐도 빈대상이네. 아유 속 터져.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애랑 엮여가지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도 저와 같다며 악을 쓰셨고 저희 엄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날 저에게 당장 집으로 가자며 얘기하셨지만 아이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엄마와 함께 갈 수가 없었죠. 저도 엄마라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나 하나 참고 아이에게 한부모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마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밉고 또 미웠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으니
용서하기로 하고 마음을 다잡았죠. 아이를 낳고 친정 부모님과도 다시 왕래가 시작되니 그나마 숨이 트이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렀고 신우이는 매번 변호사 시험에서 낙방했고 결국 몇 년이 지나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변호사가 될 동안 전 아이를 키워냈고 저 역시도 친정 부모님이 학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비치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며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제 인생을 찾아 나가고 있던 그때 시어머님은 저에게 또 신우이가 해야 할 일을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 이제 애도 어린이집 다니고 너도 좀 여유로울 텐데 네 시누이 좀 도와줘라. 아무래도 수수 변호사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니? 그냥 옆에서 서류나 왔다 갔다 해주면서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전에 네가 걔네 집 일 도와준 걸로 걔가 너한테 부탁하는 건 좀 그래야 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대신 얘기하는 거다. 이번엔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수당도 두둑히 쳐준다고 하니까 좀 도와줘. 어디 그때랑 지금이랑 같니? 그러니까 좋은 마음 먹고 좀 부탁할게. 저도 제 일이 좀 많긴 한데 얼마나 도와드리면 되는데요? 많이는 못 도와드리고 일단 한 2-3달 정도만 가능해요. 그래, 딱이다. 걔 수습기간이 2-3달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는 거지? 네 시누이도 아주 좋아할 거야. 시누이의 집안일을 도와줬을 때 시누이와 얼굴을 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누이가 저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시누이가 일하는 서류의 심부름을 좀 도와달라고 시어머니가 대신 부탁을 하신 거죠. 저 역시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시누이와 껄끄러운 관계였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애도 있으니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썩 내키진 않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시어머니의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부탁한 서류들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심부름을 하게 되었어요. 엄청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3개월 동안 시누이를 도와 이곳저곳 다니면서 서류를 떼고 전 그 서류를 여기저기 전달하며 발로 많이 뛰었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내가 수락한 일이니 정말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약속한 3개월이 끝나는 날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밥을 먹겠다고 시누이가 일하는 로펌에 들렸고 저 역시 시누이를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날이었거든요. 그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또다시 저를 기만하고 말았죠. 예전엔 어리고 아무것도 몰라서 참았다면 지금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얘 수습도 끝났겠다. 네 할 일은 끝났으니까 내일부터는 네 신우 안 도와줘도 된다. 밥순인 역시 집에서 밥을 해야지. 네? 아무리 2-3개월이라고 하셨으니 뭐 끝난 건 알겠는데 뒤에 말이 거슬리네요. 밥순이라니. 그리고 이번엔 제가 직접 발로 뛰고 열심히 도와드린 거니 수당 챙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한 수당은 주셔야죠. 가족끼리 돈거래는 확실해야 해요. 참나. 그럼 그렇지. 네가 좋은 마음 먹고 해줄 리가 없지. 자이했다 여기.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네 주제에 꽤 짭짤하지? 수수 변호사인 신우가 할 일이 많다며 서류 심부름을 도와달란 시어머니. 딱 3달 뒤 저에게 수당 30만 원 주며 하시는 말씀이 제 주제에 짭짤할 돈이라고 하셨죠. 순간 너무 황당하고
또다시 저를 기만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그 순간이었어요. 장난해요, 지금? 누굴 그지로 하나? 내가 돈 때문에 이런 걸로 보여요? 인간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돈이 아니라 먼저 고맙고 그동안 애써줘서 힘들었겠다고 말을 해야 도리인 거지. 내 주제에 짭짤할 돈 30만 원? 이번 일 이대로 못 넘어가요. 네가 그대로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 네가 내 딸 아니었으면 이런 데나 와봤겠어? 로펌 구경했으면 고맙다고나 해야지. 그러게나 말이야. 올케가 이런 데나 와보겠어, 어디? 주제 파악하고 이제 돌아가. 애 봐야지. 올케는 집순이가 딱이야. 제가 참지 못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기만하며 멸시하였고 이 모녀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던 그때 제가 시누이 방 커튼을 치자 순간 사내 인사팀 직원들이 내게 90도 속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모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사실 시누이를 도와줄 때는 거의 마스크와 모자를 많이 쓰고 다녔기 때문에 직원들이 저를 못 알아봤거든요. 대표님, 오셨어요?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 이 방은 이제 막 수습딱지 뗀 변호사 방인데. 이 변호사가 지금 저한테 무례를 범하네요. 본인 월급이 누구한테 나가는 줄도 모르고 꼴값 떠는 꼴이란. 어찌해야 할까요? 저 조짜 변호사는 그럼 해고할까요? 대표님이 많이 언짢으시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수습이 오늘까지라 딱 오늘 해고하면 별탈 없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분부만 하시면 바로 그렇게 일 처리할게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잘라주세요. 아무리 수습이라지만 인성이 덜 된 사람 우리 로펌에서 일하게 할 수는 없죠. 당장 해고 처리해줘요. 해고라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리고 올케 인성이 덜 되다니? 지금 뭐 잘못 먹었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저와 인사팀 직원이 하는 말을 번갈아 듣던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물었고 전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하였어요. 제가 하는 말을 모두 다 들은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바로 태도가 돌변하며 저에게 사과를 하며 눈치를 살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차 했는지 제가 살면서 볼 수 없던 표정을 지으며 역겹게도 갑자기 상냥한 태도로 돌변하였어요. 대표라니? 여기 대표님은 김성식 대표님이신데? 어떻게 네가 대표라는 거야? 저 직원이 약이라도 먹은 거야? 김성식 대표님이 저희 아빠거든. 오랫동안 로펌을 운영한 아빠의 꿈이 저를 변호사 만드는 거였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임신하고 집에 나왔으니 아빠가 날 안 볼 만도 하지. 근데 출산을 기점으로 부모님이랑 화해하면서 다시 공부 시작했거든? 애기 보랴 공부하랴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생각하면서 버텼지. 당당히 변호사 시험 합격했고 나중에 당신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다.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밝히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밝히게 되었네. 그리고 아빠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이 로펌 임시 대표직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내가 안 했지? 당신들 식대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당신 아들이 나 같은 여자 넘볼 수나 있겠어? 공장 생산직이나 하는 당신 아들 나 같은 변호사 마누라가 가당키나 하냐고. 아니 그럼 네가 변호사란 말이야? 희송이 말론 너 가난한 집 여자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희송 씨는 우리 아빠가 로펌 대표인지 몰랐으니까
나랑 결혼하고 사는데 그게 중요해? 됐고, 당신들 인성 이제 다 들통났으니 이 방 빼줘야겠는데 어쩌지? 수습딱지 떼면서 나가게 됐네. 어쩌나? 아마 큰 기업 로펌은 못 갈 거야. 수습하고 쫓겨났다는 거 보면 아무도 안 쓸 거거든. 웬만하면 수습 끝나면 채용을 해주는데 이렇게 바로 쫓겨나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니 올케, 나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데 좀 얘기 좀 다시 해보자. 그리고 내 동생이랑 살 거면 우리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아니, 당신 동생이랑도 이혼할 거야. 몇 년 동안 당신들이랑 내 사이에서 한 게 뭐가 있어? 나 힘들 때 위로해 준 건 나 자신이었지. 당신 동생 아니었거든. 이제 다 단판 내보자고. 내가 로펌 대표라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꼴 좋다 진짜. 전 바로 신우이를 해고시켰고 신우이는 로펌에서 쫓겨났어요. 변호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빠 로펌에 엄청 들어가고 싶어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통쾌한 응징이었죠. 시어머님 본인 딸이 대단한 변호사가 됐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했지만 결국 신우이는 백수가 되었어요. 그마저 일반 로펌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저희 로펌에서 수습만 하고 잘렸다는 게 소문이 나서 다른 로펌에선 쓰지를 않더라고요. 결국 주제도 모르고 이리저리 돈을 끌어다가 개업을 하고 쫄딱망에 빚을 지고야 말았죠.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느라 고모부 몰래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진 바람에 어리석게도 남편에게도 이혼을 당했답니다. 네가 좀 봐서 네 시누이 다시 취직 좀 시켜줘라. 얘가 갈 데가 없어. 이 바닥이 좁아서 소문이 났나 봐. 인성 개차반이라고. 그리고 이혼이 웬 말이니? 네 시누이 취직만 하면 다시 재결합 할 수도 있을 건데 어떻게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인성 개차반 맞잖아요. 그냥 주제 파악하고 애나 키우라 해요. 아줌마가 도와주면 되겠네. 그리고 희성씨 보고 이혼 도장 안 찍으면 소송 들어갈 거니까 빨리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당신들에 비하면 희성씨는 나에게 그렇게 큰 잘못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날 외면한 사람이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거든. 그리고 어차피 희성씨랑 같이 있으면 당신들을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당신 잘난 아들 좋은 여자 만나라고 해야지. 당신이 제일 원하던 거니까.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리고 너네 사이에 애도 있잖아. 어떻게 그리 무자르듯 잘라내니? 내가 다 사과하마. 이제 와서? 참고 살아보려고 했고 더 잘 지내고 싶어서 신우이 심부름 해가면서 관계 회복에 힘썼는데 그때도 당신들은 날 무시하면서 돈 갖다가 멸시했지. 절대 못 참아. 그러니까 그냥 당신들도 이제 내가 하는 대갚음 어디 한번 당해봐. 전 그 이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어요. 다행히 저에게 미안했는지 양육권과 친권 모두 넘겨주었고 남편은 절 붙잡지 않았죠. 옆에 있을 때 더 챙겨주지 못하고 그저 제가 참기를 바랐다는 것 인정하면서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대신 시어머니는 제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재산 분할을 요구했고 이혼을 한다고 하니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너 그렇게 이혼하고 나갈 거면 재산 분할 해줘야지. 네가 로펌 대표인데 어디 입을 씻으려고 해? 내가 다 주워들었어. 어디서 주워들었길래 개똥 같은 정보로 절 또 화나게 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제가 대표로 있는 로펌은 임시대표라 내 로펌이 아니어서 재산 분할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재산이 없고요. 다 아빠 엄마 앞으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분할을 하는지? 설사 분할이 된다 하더라도 양심이 있어야지. 어디서 분할을 요구해 뻔뻔하게. 그러니까 당신 자식들이 안 풀리는 거야. 지 딸도 지랑 똑같이 키워가지고 인성이 그 모양이지. 어디 한번 빚 갚으면서 잘 살아봐. 아, 이 바닥에 소문 짱 나서 국선 변호사 하고 싶어도 면접에서 떨어질걸? 변호사는 됐는데 빚은 엄청나고 꼴 좋다. 엄마 왜 그래? 가뜩이나 얘 기분 거슬려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진짜 이럴 거야? 아니 민주야, 내 말 좀 들어봐. 어차피 지금 착한 척 해봤자 무개념인 거 다 소문났으니까 하던 대로 하셔. 이제 와서 나 생각해주는 척 말고. 그냥 이대로 넘어갈까도 했지만 그동안 당한 것도 너무 억울하여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로 그동안 당한 부당 대우를 토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집에서 말도 안 되게 시집살이를 겪은 저였고 제 핸드폰에 자동 통화 녹음이 되어 있는 걸 토대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막말을 했던 것도 제출하였죠. 시어머니가 날뛰는 꼴이 우스웠어요. 우리 집 뒤통수를 이렇게 쳐? 네가 이를 갈았구나. 얼마나 우리가 우스웠어? 네 아빠 로펌 대표인 거 속이고 시집와서 아무것도 모른 척 연기를 하고 있다니? 이 무서운 것. 너 내가 평생 잘 되나 두고 보자. 감히 우리에게 물을 먹여? 로펌 대표 딸이면 잘해줘도 되고 아무것도 없는 딸이면 막 해도 되고 당신이 뿌린 씨앗 당신이 거둔 거야. 진정해. 그리고 위자료 줘야 하니 당신 건물 청소 일이라도 해야겠어. 아, 우리 로펌 건물 청소일도 있는데 어디 입김 좀 넣어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야? 네가 감히 날 능멸해? 아우 기가 막혀. 우리 아들 딸 신세 망쳐놓고 어디 한번 잘 되나 볼 거야 내가. 나야말로 평생 이제 어떻게 망해가나 지켜볼 거니까 각오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늙음하게 많이 배웠지? 위자료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에게 재산 분할을 신청하다 역으로 위자료를 주게 된 거예요. 재산 분할에서는 정작 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고 아빠한테 받은 로펌조차도 임시대표였기 때문에 분할은 되지 않았어요. 결국 본인 욕심 때문에 아들과 딸 모두 이혼남을 만든 것이죠. 딸은 본인 욕심도 있겠네요. 그리고 전 이혼 후 제가 일한 돈으로 조그마한 전세 아파트를 구매했고 그곳에서 아들과 둘이 살고 있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바빠지긴 했지만 밖에 나가 일도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20대 초반 그 어리석은 저와는 정말 다른 제가 되었죠. 철없을 때 사랑만을 보고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부모님 말씀이 참 맞았네요. 그래도 후회하진 않는 게 그때의 제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이렇게 예쁜 아들도 얻었으니까요. 지금은 대표직을 내려놓고 변호사 일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로펌을 이끌어갈 깜냥은 아닌 것 같아 아빠를 수족처럼 따르던 이사님이 대신 경영을 해주고 계세요. 물론 아빠조차도 동의하셨고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저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의뢰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의 일이 떠오르곤 하지만 그래도 많이 치유가 됐는지 지금은 매우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부모님께 잘해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해 보아요. 철없고 무지한 딸 받아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현명하게 행동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작년 설 명절 때 시댁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던 적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2년의 시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며느리로 들어온 저를 너무 싫어했던 형님과의 관계였어요.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주지 않고 얼굴만 보면 제가 싫다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형님의 행동에 지쳐갈 때쯤 설 명절 때 일이 안 좋은 상황이 터졌고 저를 왜 싫어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제 삶 자체가 너무 싫었다며 안 좋은 감정을 표출했어요. 형님이 저를 하도 싫어하다 보니 저 또한 그런 형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나중엔 서로 말도 섞지 않았어요. 안 좋은 사이가 되면서부터 그 피해는 전부 시댁 식구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집안 같은 경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저는 특이하게도 형님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저를 싫어했던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고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형님은 항상 안 좋은 시선과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족한 환경에 살던 제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해오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전부 거짓이라고 의심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였을 때면 매번 저에 대한 안 좋은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모는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했지만 형님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 모두 점점 지쳐가게 되었고 형님의 모난 성격과 행동들이 되려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모도 처음엔 좋게 풀어가려 하셨지만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 많이 힘드셨는지 형님이 저에게 하는 사소한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안 좋은 감정선이 결국 설 명절 때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늘 처음 시작은 조용한 분위기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씩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하게 식사가 끝이 나고 모두가 거실에 모여 시모가 미리 준비해 두셨던 과일을 함께 먹고 있는데 형님이 세배를 해야 되지 않겠냐며 조카를 떠밀었어요. 시모는 과일 먹다 말고 갑자기 무슨 세배냐며 불편해 하셨어요. 아니 왜요? 모여있을 때 해야죠. 그럼 언제 해요? 저희 저녁에 올라가 봐야 하는데 아버님은 이미 술도 많이 드셨고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방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해야죠. 어머님은 제가 뭐만 하려고 하면 꼭 한마디씩 하시더라.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 집안 장손자가 세배하겠다는데 좋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가 말하는 뜻을 못 알아먹는 거니? 일단 정리가 좀 되고 나서 준비가 됐을 때 세배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건데 작은 며느리가 너희 시아버지랑 대화하고 있는 걸 봤으면서 갑자기 끼어들어 중간에서 차단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다. 작은 애가 임신 초기인 거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대화 도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거 예의가 아닌 거 알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순 없지.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작은 며느리한테 관심이 가는 게 꼴보기 싫은 거니? 너는 꼭 작은 애한테 관심이 쏠리면 중간에서 차단을 하더라.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 누가 뭐라고 하니?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자. 네. 제가 눈치 없이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손자가 아까부터 세배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동서가 임신했다고 어머님 장손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서운해서 끼어들었어요. 세배 받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잠깐이면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게 될 줄은 전혀 몰랐네요. 눈치 없는 저는 먼저 일어날게요. 그래. 그럼 일단 우리 장손자 세배부터 받도록 하자. 아까부터 기다렸다니까 서둘러 받아야지. 오늘 좋은 날인데 당신도 대충 넘어가자고. 시부는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걸 느끼시곤 서둘러 세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세뱃돈으로 주셨는데 형님이 조카에게 준 세뱃돈의 금액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또다시 불만을 털어놓았고 시부는 기분이라며 다시 지갑을 열었는데 그 순간 형님이 시부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지갑 안에 있던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서 장손자 컴퓨터 한 대 사야 한다면서 넉넉하게 좀 달라며 갑자기 시부의 지갑에 손을 가져가더니 지갑 안에 있던 5만 원짜리를 전부 다 꺼내 들었어요. 가족들 모두 형님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고 시모는 버릇없이 행동한 형님에게 한 소리 하려 하자 시부가 시모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컴퓨터 장만한다는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더는 얼굴 붉히지 말라고 상황을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시모는 좋게 넘어갈 정도로 가벼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돈을 세고 있는 형님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예의 없이 어린애 지갑에 함부로 손을 대? 내가 좀 전에 너한테 뭐라고 그랬니? 예의 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무리 버릇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시애비 지갑에 함부로 돈을 꺼내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세고 있어? 이러니까 네가 욕을 얻어먹는 거다.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10년이나 됐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냐? 당장 이리 내놓거라. 아니, 아버님이 괜찮다잖아요. 어머님 손자가 컴퓨터가 필요하다는데 이렇게까지 화내시면 기분 좋으세요? 아버님 지갑에서 제가 돈을 확 뺏은 것도 아니고 애교 부리면서 가져간 거잖아요. 어머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왜 항상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건데요? 어머님 잔소리 지긋지긋하다고요. 동서한테는 맨날 좋은 말만 해주고 저는 사소한 행동조차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데 정말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어머님이랑 얼굴 안 보며 살고 싶다고요. 나이를 헛먹었구만.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앞으로가 막막하다 막막해.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다음부터 오지 마라. 나는 너 얼굴 보고 싶은 줄 아니? 맨날 불만 투성해.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거기에다가 질투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작은 애와 조금만 대화 나누려 하면 끼어들어서 차단하고 이게 애지 어른이야? 처음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너는 어떻게 매번 얼굴 볼 때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 같냐? 시애미가 말하고 있는데 어딜 가는 거야? 그 돈은 이리 내놓고 가거라.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니?
제가 오늘 나를 잡으려고 그러나?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구만. 형님은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가 시부 지갑에서 꺼낸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형님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컴퓨터를 하나 장만해주고 싶다고 의리 아버님한테 얘기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면 고민하지도 않고 주셨을 테지만 형님의 행동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애교를 부리면서 지갑에서 돈을 빼갔다 해도 아버님 지갑에 함부로 손을 대는 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는 형님이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모임을 가질 때면 매번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했었고 조만간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칠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날 분위기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고 형님은 저녁이 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형님은 나오려 하지 않자 시모가 한숨을 쉬면서 형님을 밖으로 불렀고 억지로 나와서 그런지 입이 산만하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시모는 더 이상의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셨어요. 시모는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지 않다며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며 상황을 좋게 마무리 지으셨고 형님도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릴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를 끝낸 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도와주던 형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몇 분 뒤 다시 주방으로 돌아온 형님은 설거지하고 있던 제 어깨를 잡아 강하게 돌려 세운 뒤 흥분한 얼굴로 한마디 했습니다. 너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좀 전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을 때 가족들 모두 식사하고 있었잖아. 그 잠깐 사이 어디 갔다 온 거야? 형님,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화장실 갔다가 바로 자리에 앉았잖아요. 제가 어디를 다녀와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바로 주방으로 들어왔는데요. 흥분하지 말고 제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와는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연관이 없다고? 아까 밥 먹을 때 너만 자리를 비웠었는데 어떻게 연관이 없을 수가 있어? 내 방에 들어왔잖아.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네가 가져갔지? 아니, 무슨 마지막 기회요. 그리고 제가 뭘 가져갔다는 건데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형님 방에서 뭘 가져가기라도 했다는 건데요. 그래, 네가 가져갔잖아. 아버님이 우리 아들한테 세뱃돈으로 주신 80만 원, 그게 없어졌다고. 밥 먹기 전까지 돈이 있는 걸 분명히 확인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하니까 80만 원이 사라져 버렸다고. 그 돈 우리 아들 컴퓨터 사주려고 힘들게 받은 거 두 눈으로 봤으면서 어떻게 그걸 가져갈 수가 있어? 제가 왜 그 돈을 가져가겠어요? 저는 형님 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잘 찾아봤어요? 아까 화장실 갔다가 바로 주방으로 들어왔지 다른 곳으로 간 적은 없다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너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너는 고아잖아.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삶이 힘들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돈에 갑자기 욕심이 났겠지. 고아원 출신들 대부분이
손버릇이 안 좋다던데. 너도 마찬가지 아냐? 그런 곳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 나 지금 많이 참고 있거든? 오늘 어머님 때문에 기분 상당히 안 좋은데 더 이상 감정 터트리고 싶지 않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당장 80만 원 가지고 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형님, 지금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형님 방 근처에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고작 80만 원 때문에 제 손을 더럽히겠어요? 그리고 방금 뭐라고 했어요? 고아원 출신이면 손버릇이 안 좋다고요? 제가 고아라서 저부터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애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사회로 나오면 그런 안 좋은 시선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책 잡힐까봐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나온다고요.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모르는 나이도 아니고 가족들끼리 있는 지금 이 공간에서 제가 왜 도둑질을 하겠어요? 괜히 죄 없는 사람 도둑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이것 봐라. 도둑질만 배운 게 아니라 거짓말까지 배웠나 보네. 우리 가족 중에 도둑질할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겠어? 고아라고 했었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더구만. 그동안 그 손버릇 어떻게 참고 살아왔대? 우리가 모르는 동안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둘 훔쳐갔던 거 아니야? 너 가방 좀 내놔봐. 뭐가 들었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 아니, 저 정말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가족들 모두 모아서 돈이 없어졌다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주버님한텐 물어봤어요? 그냥 딱 봐도 네가 훔쳐갔는데 어디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 가방 내놓으라니까.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네.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절대 못 속여. 우리 아들 컴퓨터 살 돈 80만 원 당장 내놔. 이 손버릇 고약한 고아녀나. 그동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는지 알아? 당장 토해내라고. 형님은 설거지 중이었던 저를 고아라는 이유 하나로 도둑으로 몰고 가더니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임신 중이었던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주방이 난장판이 될 정도로 형님의 손에 끌려 다녔습니다. 저는 배가 모서리에 부딪히기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양손으로 배를 움켜쥐었고 형님한테 뱃속의 아이가 위험해질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도 제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때가 이장님이 명절 음식 나눠주신다고 오셔서 가족들 모두 마당으로 나가 있던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해도 밖에서 들리지가 않았는지 아무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에게 머리채를 잡힌 뒤 사정없이 주방을 휩쓸고 다니던 저는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형님한테 그만하라며 세차게 밀쳤는데 키가 크고 힘이 장사였던 형님은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입 좀 다물라면서 그날 있었던 스트레스를 전부 다 저에게 풀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형님은 체력이 많이 빠졌는지 거친 숨을 고르며 잠깐 멈췄는데 그 순간 뒤에서 시모가 형님이 제 머리채를 잡는 모습을 보시곤 양손에 들고 있던 명절 음식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뒤이어 가족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흥분을 가라앉힌 형님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급하게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지만 이미 난장판이 되어버린 주방과 만신창이가 돼서 배를 움켜쥐고 있던 저를 보곤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려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물이 가득 들어있던 개수통에 머리를 쳐박아 버렸습니다. 형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자기 말 좀 들어달라고 했지만 형님보다 더 힘이 장사였던 시모는 들을 필요도 없다면서 형님의 머리를 개수통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어요. 뒤이어 주방으로 들어왔던 가족들이 시모를 뜯어 말렸고 형님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서 제가 돈을 훔쳐가서 벌어진 일이라며 가식적인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무작정 행동부터 옮기시면 어떡해요? 동서가 아버님이 주셨던 80만 원을 훔쳐갔다고요. 이래서 제가 고아 출신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아까 식사할 때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더니 방에 들어가서 80만 원을 훔쳤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자기가 안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누가 봐도 동서가 가져간 게 확실한데 저한테 거짓말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머리채 잡았던 거예요. 너 만약에 작은 애가 그 돈 안 가져갔으면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처리할 거니? 작은 애한테 80만 원이 있는 걸 확인한 것도 아닌데 너 혼자 단정지어서 홀몸도 아닌 임신한 몸인 작은 애한테 위험한 물건들이 가득한 이 주방에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피워? 일단 돈이 없어졌으면 가족들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100% 동서가 맞다니까요. 원래 고아 출신들은 어렸을 적부터 궁핍하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해서 손버릇이 고약하다고요. 동서가 딱 그런 케이스라고요. 눈앞에 80만 원을 받는데 얼마나 가지고 싶었겠어요. 제가 가방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당황하더니 말까지 더듬으면서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고요. 내가 방금 너한테 작은 애한테 잘못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지?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잘못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고 그에 따른 처벌도 감수해야 될 거야. 경수야, 작은 애가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걸 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설명해 줘라. 명절날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저녁 식사하기 전에 내가 당신한테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아까 당신이 지갑에서 가져간 그 돈 돌려드리자고 했었잖아. 방식이 달랐었고 그런 문제로 안 좋은 상황까지 온 거니까 내가 다시 드린다고 했었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미 손에 들어온 돈인데 뭐하러 주냐고 화냈었지? 나도 웬만한 건 참는데 허락도 없이 아버지 지갑에 손을 넣어 돈을 빼는 행동은 분명 잘못된 거고 돌려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드렸었어. 컴퓨터야 내가 사주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게 싫어서 다시 드렸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가져간 거니 컴퓨터 사주라면서 받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방에 들어가 돈을 당신 가방 안에 넣으려 했는데 그때 마침 이장님이 들어오셔서 급하게 밖으로 나가느라 돈을 내 주머니에 넣어놨었거든.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돈이 없어졌으면 일단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신은 재수 씨가 고아였고 마음에 안 드니까 먼저 의심을 한 거고 아니라는 말을 했는데도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잖아.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야? 재수 씨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사람이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왜 계속 하는 거냐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자, 봐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잖아. 당신 처음부터 계속 잘못을 해와놓고 왜 재수 씨한테 탓을 돌리는 건데? 아니, 당신이 그 돈을 왜 가지고 있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나는 그런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
한마디라도 더 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큰아들이 네가 한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걸렸으면 돈을 돌려주려 했었겠어.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돈이 없어졌으면 먼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좀 전에 그런 대화를 나눴던 네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고아 출신이면 앞뒤 무시하고 무작정 머리채부터 잡아도 된다는 거야? 아주버님 손에 들려있던 돈을 본 형님은 동공이 흔들렸고 온 가족의 따가운 시선에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형님은 오해를 만든 아주버님 때문에 벌어진 거라면서 급하게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짐을 싸가지고 나와 도망치려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그런 형님을 붙잡더니 어딜 가냐고 캐리어를 뺏었고 형님은 집으로 돌아갈 거라면서 시모 손에 쥐어진 캐리어를 다시 뺏으려는데 그 순간 캐리어가 열리면서 또 다른 충격 반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캐리어 안에 물건들이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바닥에 흩어진 금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니, 이게 왜 너한테 있는 거냐? 아니, 정말 어이가 없네. 작은 애를 도둑으로 몰더니 내 금품들은 왜 여기에서 나온 거냐고? 이것도 작은 애가 꾸민 일이라고 말할 거니? 그거요? 좀 전에 어머님이 마당으로 나가셨을 때 방문이 열려있길래 닫으려 했는데 화장대 위에 액세서리가 너무 이뻐서 잠깐 착용해 봤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제가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그때 착용하고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 며칠만 쓰고 다시 돌려드리려 했었어요. 가족들끼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액세서리 찾고 있었다면 너는 또 작은 며느리를 범인으로 몰고 가려 했었겠네. 고아 출신 들먹거리면서 방금처럼 똑같이 행동했겠지. 어머님은 저를 뭘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좀 전에 있던 상황은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던 거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잠깐 빌려던 것 뿐이었어요.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봐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너야말로 내 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 많은 금품들을 말 한마디 없이 몰래 훔쳐다가 캐리어 가방에 넣어놓고 그대로 도망가려 했으면서 잘못도 없는 작은 며느리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 해? 너는 내가 직접 신고해서 콩밥 좀 먹여야 되겠다. 우리 집안에서 너는 영구 제명이니? 내 아들과도 이만 끝내거라. 너 하나로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거 더는 못 보겠다. 어머님, 잠깐만요. 별것도 아닌 문제로 정말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가족들끼리 이 정도는 정말 사소한 일이라고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인데 왜 상황을 악화시키려 하세요? 제 잘못 인정할 테니까 그만 확 가라앉히세요. 앞으로 제가 잘하면 되잖아요. 좋게 풀면 안 될까요? 시몬은 더 이상 형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족들 모두 형님을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주버님 또한 형님의 캐리어 가방에서 시모의 금품이 쏟아져 나온 걸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많은 실망을 했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옆에 있던 남편도 형님이 더 이상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임산부였던 저를 함부로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있을 거라고
형님의 멱살을 잡으며 화를 냈어요.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한 형님은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그런 형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저한테 가까이 붙지 말라면서 형님의 뒷덜미를 잡아 끌어 패대기를 쳤어요. 콩밥 먹기는 싫었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면서 시모의 발목을 잡으며 눈물로 애원을 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잠시 뒤 경찰이 들어와 형님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저희 가족은 형님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어요. 신체적인 가해와 금품을 훔친 거에 대한 처벌을 원했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친족 상도례 때문에 처벌하기는 힘들다며 저에게 신체적인 가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인 처벌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님은 임산부인 걸 알면서도 신체적 가해를 멈추지 않았던 행동들에 대한 죄질이 나쁘다는 결정을 내린 판사는 형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항소를 하면서 징역은 너무하다고 법정에서 난리를 쳤어요. 판사는 조금의 뉘우침도 없는 형님의 태도를 괘씸하게 보고 징역을 8개월로 형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까지 고려 중이고 현재 아주버님이 조카를 데리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님은 항상 저에게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하면서 괄시를 했었지만 제가 노력하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결말은 안 좋게 끝이 나게 될 것 같네요. 하지만 한편으론 잘된 결정인 것 같아요. 조카를 생각했을 땐 마음이 아프지만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빠지게 되면 모두들 평온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이혼은 아주버님의 뜻에 달렸지만 결과가 어찌됐든 다시는 그 얼굴 마주할 일 없을 겁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인간은 확실하게 차단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2번 다시 우연이라도 만날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서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지만 그 인간 본성이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 앞으로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본이 되도록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헐뜯기보단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4살에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제 인생이 달린 문제라 여러분들께서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의 생각을 조합해서 결정한다면 조금 더 현명하고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아내와 결혼 생활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무렵 저에게 며칠 남지 않은 결혼기념일에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다며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평소에도 여행을 자주 다녔던 터라 아내의 행동이 좀 당황스러웠죠. 오래간만에 여행을 가게 되는 사람처럼 들떠있길래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결혼기념일 때 떠나게 될 여행을 기대하고 있었네요. 저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아내는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는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당연히 시간이 나지 않아
아내가 원하는 여행을 주말에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아내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기념일 당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교사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 시간을 뺄 수는 있었지만 아이들 수업까지 빼가면서 무리하게 여행을 가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아내는 절대 고집을 꺾지 않았었고 결국에는 학교의 사정을 얘기한 뒤에 여행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계획을 준비해야 돼서 생각보다 괜찮은 곳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전부터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며 저에게 위치를 알려주었고 아내가 계획한 지역의 근처로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기념일날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많은 추억을 만들 생각에 상당히 들떠 있었죠. 저 대신 학생들을 지도해줄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더 이상 학교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순간을 즐기기로 마음 먹었었죠.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동해바다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날씨가 별로 좋지 않더니 목적지에 도착을 하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오기 전부터 날씨 상태를 확인했었는데 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길래 아내와 상의 후 다음을 계획하고 싶었지만 워낙 고집을 부리던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출발을 하게 됐지만 예상한 대로 숙소에 도착을 하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날씨가 좋지 않다고 얘기했었잖아.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네. 눈치 보면서 겨우 시간 뺐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찾아보면 되잖아. 나는 오늘 꼭 오고 싶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여행이라는 게 무조건 날씨가 좋아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 비 올 때 우산 쓰고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아. 지금은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되면 그때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오면 되잖아. 우선 밥부터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내는 날씨는 크게 상관없다며 결혼기념일날 여행 온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내가 좋아하니까 그걸로 만족하며 시간을 보냈고 어느새 저녁이 되면서 날이 어두워지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리던 비도 거의 멈추기 시작하자 아내는 밖에서 걷고 싶다며 나가자고 하길래 내키지는 않았지만 워낙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아내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도중 방파제 등대에서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방파제에 진입하기 전에 문을 닫지 않고 있던 카페가 생각이 났는지 아내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먹고 싶다며 저에게 부탁을 했고 아내가 추워 보이는 것 같아 돌아가자고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겠다는 말에 서둘러 카페에 들려 따뜻한 커피를 사들고 방파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다를 구경하고 있던 아내가 주위에 없길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장난치는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졌고 다시 방파제로 돌아와 아내가 있던 자리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방파제에 올라갔는지 신발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급하게 아내의 신발을 주우면서 방파제 밑을 향해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발 한 짝이 발견됐다는 건 분명 방파제 위에서 발이 미끄러져서 떨어졌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면서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행히 비는 완전히 소강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수색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구조대원 말로는 방파제에 빠지게 되면 올라오지도 못할 뿐더러 수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설명을 해주었고, 아내의 신발이 발견된 위치에서부터 수색 반경을 넓혀갔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내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 그날이 비가 오고 날씨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방파제를 덮치는 파도 또한 약하지는 않다 보니 구조대 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주변을 수색하시던 구조대원 분께서 아내가 방파제로 떨어졌지만 파도로 인해 방파제 밖으로 밀려나갔을 수도 있다며 수색 범위를 넓혀야 할 것 같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알려주었고, 그렇게 주변 반경을 좀 더 넓게 찾아봤지만 결국 아내는 제품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닥친 사고는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결국 이 사실이 장인 장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그렇게 정신 나간 상태로 바다만 바라본다고 해서 내 딸이 돌아오겠나? 당장 뛰어들어서 내 딸 구해오게.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경이가 따뜻한 커피가 먹고 싶다고 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차라리 같이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딸이 지금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넋놓고만 있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내 앞에 상처 하나 없이 데려오지 않는다면 나는 자네를 평생 용서하지 않겠네. 자네가 내 딸을 세상 떠나게 만든 거야. 장모님은 제 멱살을 잡으며 실종된 아내를 당장 찾아내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저 또한 무사히 저희 앞에 나타나주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지만 결국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날 이후 온 가족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변에서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고, 저희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장인 장모님 또한 폐인이 되어가고 계셨네요. 그렇게 아내가 실종된 지 몇 달이 흐르고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정신적인 고통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를 지켜보고 계시던 부모님께서 더 이상 피폐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처가댁으로 향하셨어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니 무작정 찾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서는 저까지 세상 떠나게 할 수 없다며 무작정 처가댁으로 방문하셨네요. 솔직히 방파제 올라간 게 제 아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졌고 방파제 위에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길 가는 어린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인데, 힐을 신고 그것으로 올라가면 미끄러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제 아들은 결혼기념일 당일 날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날로 케이크를 잡고 싶었는데 수경이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여행 계획을 잡게 된 걸 왜 제 아들 탓을 하셔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안겨주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사돈분들께서도 수경이가 실종이 돼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제 아들 또한 지금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점점 폐인이 되어가는 걸 도저히 두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변호사를 만났는데 실종 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수경이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법적인 효력이 어차피 발생이 되고 더 이상은 사돈 집안과 엮일 필요가 없다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제 아들을 붙잡아 두셔서 모두를 힘들게 하실 건가요? 산 사람은 일단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돌아오지도 않을 수경이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무언가 움직임이 포착이 되거나 금전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제 그만 제 아들을 놓아주시죠.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은 한계이고요. 사돈분들과의 인연을 끝내고 싶네요. 당신이 뭔데 내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 못을 박는 거야? 나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그리고 자네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내 딸 수경이는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실종 선고 앞으로 2년 남았나? 그때까지는 내 딸의 남편으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내도록 하게. 5년을 채우면 그때 자네를 놓아주도록 하지. 그 전까지 나는 수경이가 세상 떠났다는 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법대로 하려면 해보던가. 어디서 남의 딸의 생사를 함부로 단정 짓는 거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자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사돈분들 빨리 모시고 나가게. 양가 집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에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실종 선고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었고 5년이 지나면 아내는 법적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인정해주는 법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 장모님께서 더욱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도 부모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생사도 확인 안 된 아내를 버리고 저 혼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사위로서 해야 될 일들을 했고 힘들어하는 장인 장모님을 옆에서 챙겨 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선 항상 제 얼굴만 보면 자기 딸 돌려보내라고 화를 내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장인어른께서 저와 단둘이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제 인생을 허비하는 건 바라지 않는다며 그만 제 삶을 찾길 바라셨어요. 장인어른께서는 수경이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저희에게 닥쳤는지 매일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괴로웠고 버티는 것조차 힘이 들었어요. 그동안 시간만 되면 조금의 단서라도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 아내가 실종된 곳을 찾아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매일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너무 괴로운 날들을 안겨주었고 결국 아내는 법적으로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물건들과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내를 놓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괴로워하는 저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네요. 이제 그만하도록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결혼한 세월보다 혼자 살아온 세월이 더 길었던 거 아니? 고작 결혼 생활 2년 했지만 수경이가 실종되고 사망 판정받기까지 5년의 시간 동안 너는 이 집에서 혼자 있었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산 사람은 일단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네가 힘들면 엄마가 도와줄게. 이 집도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 싹 다 처분하도록 하자. 이제 너도 새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너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 떨쳐버리고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 꾸리면서 살면 돼.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기억들은 잊혀지게 된다고. 그건 너희 엄마 말이 맞다. 인생이 2번, 3번 있는 것도 아닌데 되돌아오지 않는 시간 이렇게 허비하는 건 미련한 짓이야. 아빠도 도와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도록 하자. 지나간 과거는 이제 가슴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이는데 준비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 아빠 엄마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루하루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더는 못하겠다. 아버지, 저는 수경이를 떠나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2번 다시 찾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쉬지 않고 수경이를 포기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수경이가 실종된 근처에 있는 학교로 정근 가기로 했어요. 인사 점수가 나쁘지 않고 수도권 학교가 아니라서 제가 원하는 학교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거기에서 수경이를 찾을 때까지 지낼 거예요. 제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2분이서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시는 게 더 힘들다고요. 부모님께서는 말도 안 된다며 아내가 실종된 근처의 학교로 정근 가는 걸 말리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제 결정을 꺾으실 수는 없으셨어요. 결국 아내가 실종된 지역에서 교사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고 매일을 방파제에 들려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다시 계속해서 흘렀고 점점 저에게도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어느새 아내가 없는 생활이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아내가 실종된 지 9년 만에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었네요.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전단지도 돌려보고 주변 CCTV도 확인해보면서 아내가 사라진 뒤에 도움받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시도해봤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난 뒤에야 미련 없이 아내를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다녔던 학교에서의 생활도 정리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겨 숙소에서 나왔는데 그날이 추석이라서 그런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저에게 줄 송편을 만들어 놨다고 가져가라는 전화가 왔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안 가져가면 많아서 버려야 한다고 급한 일 아니면 가져가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동료 교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고 있는 사정을 전부 다 알고 있던 동료 교사였기도 했지만 도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겸사겸사 동료 교사의 집의 문을 두드렸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자 추석이라서 그런지 마당에서 대가족들이 한데 모여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들떠 있었고 저에게 달려온 동료 교사는 들어온 김에 식사까지 하고 가라며 저를 강제로 자리에 앉혀 주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시선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며 집중이 되었고 동료 교사와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냐고 서로 나이도 있는 만큼 서둘러 결혼하는 게 좋겠다고 저와 동료 교사를 앞에 두고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괜히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면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 있을 것 같아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 순간 제 앞으로 다가온 한 여자가 새색시 한복을 입고 쟁반에 있는 떡을 접시 위로 올려주었고 감사하다며 고개 인사를 건넨 뒤 눈을 마주친 순간 너무 놀라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떡 쟁반을 나르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9년 전에 방파제에서 갑자기 실종된 제 아내였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손목을 덥석 잡았고 그 순간 마당에 앉아 식사를 즐기던 30명 정도 되는 대가족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제 아내를 불렀고 아내는 제 팔을 뿌리치며 저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당신 내 동생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사 아니었어? 윤정아, 이 사람 누구길래 형수님을 자기 아내라는 거야? 방금 저에게 떡을 줬던 저 여자분 얼굴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분명 제가 그토록 찾고 있던 아내가 확실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우리 집에서 안 나가? 이 사람은 내 아내야. 갑자기 나타나서는 집안 분위기를 망쳐놓고 있어. 미수가, 네가 얘기 좀 해봐. 저 사람이 당신 보고 아내라고 그러는데 누군지 알겠어?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제 팔을 잡아서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희한테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니까 당장 내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놀라서 진정이 되지 않으니까 일단 저는 잠시 쉬는 게 좋겠어요. 네가 감히 내 아내를 놀라게 해? 내 동생이 말한 사람이 바로 네 놈이구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맨날 세상 떠난 자기 아내를 찾고 있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사람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머리에 문제가 생겼나 보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사 생활을 하나 몰라? 갑자기 무례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제가 그토록 찾고 있던 제 아내가 확실했어요. 잠깐 사이였지만 얼굴 보고 확신을 할 수 있었다고요. 부탁입니다. 많이 불쾌하시겠지만 딱 한 번만 다시 얼굴 좀 봐도 될까요? 제가 아내를 찾기 위해 9년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보시다시피 저는 반폐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내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진을 바라보며 그리워했었는데 어떻게 제 아내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딱 한 번만 얼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큰 오빠, 이제 그만해. 그렇게 숨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동안 오빠가 했던 행동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미안해요. 솔직히 저는 처음 저희 학교에 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때 보여주신 사진이 저희 오빠가 데리고 있던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 버렸고 그 기간이 길어질 만큼 죄가 커질 것 같아 계속해서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제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아프게 다가왔고 막상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다고 하니까 그동안 한결같이 아내분을 찾았던 모습을 보고도 무시할 수가 없어 억지로 이유를 만들어 저희 집으로 오게끔 만들었어요. 저희 오빠가 처음으로 한 여자를 데려와 방에 눕혔었는데 정신을 잃은 상태를 보고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오빠가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자기 잘못이라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물어보니 오빠는 방파제에 배를 정박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도중에 밧줄이 풀리면서 아내분의 다리가 걸려 떠내려가는 배에 딸려 들어가면서 머리를 다친 상태로 물속에 빠지자 급하게 달려가 배를 붙잡은 뒤 아내분을 구했는데 의식을 잃으신 상태라 오빠가 너무 겁이 나서 그랬는지 그 자리를 급하게 빠져나온 것 같았어요. 오빠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 두려워하고 있길래 저희 가족들도 전부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의식을 차리고 깨어난 아내분께서 머리를 크게 다치셨는지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셨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모르고 있길래 그때부터 저희가 돌봐주기 시작했고 엄마는 오빠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안쓰러워 하셨는데 이참에 잘 됐다며 저희 오빠랑 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김 선생님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지만 그동안 옆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봐오면서 저 또한 너무 힘들었어요. 어차피 저는 김 선생님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만에 하나 우리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는 사이가 된다 해도 김 선생님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내분이 저희 오빠 옆에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건 정말 죄송해요. 어떠한 벌이라도 받을 테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오빠, 이제 끝났어.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동료 교사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제 아내를 데리고 있던 사람은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경찰이 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문제는 제 아내가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를 사랑했던 아내가 저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에 침착하게 하나씩 풀어나가며 혼란스러워하는 걸 정리해 나갔어요. 이 사실을 듣고 장인 장모님께서도 한 걸음에 달려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내를 안아주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동료 교사의 결정으로 다시 아내를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집안 전체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갈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기적적으로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9년이라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짧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고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기억을 회복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다쳤던 머리를 병원에서 바로 치료받지 않아서 그런지
자신이 제 아내라는 걸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매 순간 불안해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줘도 아내의 마음속에는 9년 동안 이런 사실을 숨기고 데리고 있었던 그 남자를 더 그리워하며 현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네요. 분명 아내는 그 집에서 며느리로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동안 살았던 것 같아 보였어요. 저에게 떡을 건네줬을 때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었죠. 그만큼 현실로 되돌아오기까지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하네요. 아내가 제 품으로 돌아온 지 이제 1년이 되었고 작년 추석 때의 일이라 지금도 그때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9년간 떨어졌던 아내와의 거리를 좁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하지만 아내가 저를 보며 웃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네요. 돌아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